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62세,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오는 삶. 그게 제 일상이었죠. 중소기업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큰딸 민정이와 작은딸 소영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특히 민정이는 서울대 의대까지 보냈죠.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하지만 기꺼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제 딸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아빠,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민정이가 대학 입학할 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3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지했죠. 그래도 아내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때 딸들이 많이 도와줬죠. 특히 민정이는 의사가 된 후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빠,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셔요. 민정이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젊은 부부가 친정아버지, 장인어른과 함께 살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괜찮다, 민정아.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실은 조금 외로웠어요. 넓지도 않은 투룸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딸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죠. 소영이도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멀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죠. 그래도 딸들이 각자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숨이 자주 차더라고요. 그래도 병원 가기는 싫었어요. 돈도 아깝고 딸들 걱정시키기도 싫었거든요. 아빠, 검진 좀 받으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민정이가 계속 권했지만 거절했죠. 의사 딸을 둔 아빠가 뭘 걱정해. 너만 믿고 있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어요. 선홍색 피가 그릇 가득 나왔죠. 그때서야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급하게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아빠가 피를 토했어. 어떻게 하지? 아빠, 지금 즉시 응급실로 오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 가운에 안경을 쓴 모습이 의젓해 보였죠. 제 딸이 의사라는 게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암 3기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담당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위암이라니, 그것도 3기까지 진행된 상태라니. 수술은 가능한가요? 민정이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가능하긴 하지만 큰 수술이 될 겁니다. 이를 대부분 절제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서 민정이와 소영이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돈은 괜찮을까? 아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운 딸들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소영이와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언니, 아빠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아빠 혼자서는 회복이 어려울 거야.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돌봐드리면 되지. 소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언니는 병원 일이 있고 너는 부산에 있고 그리고 회복 기간이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들이 걱정하는 소리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퇴원하면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요.
민정이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민정이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에서 이상한 종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니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정아, 이게 뭐야? 아,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예요. 아빠 회복하는 동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상했지만 딸이 제 건강을 걱정해서 미리 알아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죠.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큰 수술을 받는데 과연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었어요. 3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딸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전신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까지도 민정이의 얼굴이 보였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딸이 의사니까 안심이 됐어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의식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숨쉬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빠,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민정이가 옆에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안도의 표정이었죠. 고마워, 민정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에 관이 꽂혀 있어서요. 아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회복이 중요해요.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소영이도 부산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아빠, 많이 아프셨죠? 이제 괜찮아요. 딸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딸들이 자꾸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든 줄 알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 아빠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담당 의사가 최소 6개월은 봐야 한다고 하더라. 6개월. 그동안 누가 돌봐드리지? 그게 문제야. 우리 둘 다 일이 있는데 간병인을 쓸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한 달에 200만 원은 들 텐데. 그럼 그 요양원은 어때? 지난번에 알아본 곳 말이야. 시설은 괜찮던데. 아빠가 싫어하실 것 같아.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민정이는 병원에서 일해야 하고 소영이는 부산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괜찮아. 일시적으로만 요양원에 있다가 회복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어요.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많이 좋아졌죠. 담당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아버님, 연세에 비해 회복이 정말 빠르세요. 이 정도면 한 달 후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원.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몰라요. 병원 음식도 지겹고 병실 생활도 답답했거든요. 민정아, 들었지? 한 달 후면 퇴원한대. 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민정이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죠. 아빠, 퇴원 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아빠 혼자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당분간 다른 곳에서 요양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나왔네요. 요양원 이야기. 요양원 말하는 거야? 네.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케어해 주니까 아빠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정아, 아빠는 집에 가고 싶어. 요양원은 싫어. 아빠, 저희도 돌봐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병원 일이 있고 소영이는 부산에 있고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죠. 30년 동안 딸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다니. 그럼 일시적으로만
아빠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네, 물론이에요. 아빠가 건강해지시면 당연히 집으로 모실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딸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며칠 후 소영이와 민정이가 함께 와서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줬어요. 아빠, 여기에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깔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글펴졌죠.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팸플릿에 적힌 요양원 주소가 집에서 정말 멀더라고요. 차로 2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멀지 않아. 딸들이 면회 오기 힘들겠네. 아빠, 거리는 상관없어요. 주말마다 꼭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 매일 보던 딸들을 이제 주말에만 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딸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고집만 부릴 수는 없잖아요. 알겠다. 당분간만 있을게. 아빠, 고마워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가게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니. 하지만 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제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민정이와 소영이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언니, 요양원 비용 한 달에 180만 원이래. 그 정도면 괜찮네. 아빠, 병원비보다는 싸고. 그런데 언니, 정말 아빠를 다시 모실 거야? 소영아, 솔직히 말하면 힘들 것 같아. 아빠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도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딸들은 처음부터 저를 다시 모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샵샵 챕터, 새 배신의 순간 갈등의 씨앗 앤드 첫 모욕.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한 달 반 동안의 병원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으로 가야 하니까요. 아빠, 오늘 드디어 퇴원이네요. 축하해요. 민정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고마워, 민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뭐려? 당연한 거죠. 짐을 싸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옷가지들이 평소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민정아, 아빠 옷들 어디 갔어? 아, 낡은 건 버렸어요. 요양원에서는 간편한 옷이 좋다고 해서 새로 사드렸어요. 새 옷들을 보니 모두 요양원에서 입기 좋은 편한 옷들이었어요. 체육복 같은 것들이요. 마치 앞으로 계속 그런 옷만 입을 거라는 듯이. 회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어요.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잠깐뿐이었죠. 차에 타면서 민정이가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아빠, 이거 요양원 주소랑 연락처예요. 혹시 필요할 때 보세요. 봉투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곳이었거든요. 그것도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요양원이었어요. 민정아, 여기 정말 멀구나. 면회 오기 힘들겠는데. 아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 회복에 더 좋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먼 곳에 있으면 딸들이 얼마나 자주 올 수 있을까요? 차가 달리면서 도시의 풍경이 점점 사라졌어요. 고속도로를 1시간 넘게 달리니 산골짜기 같은 곳이 나왔죠. 여기 정말 외진 곳이네. 요양에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아빠,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외관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얀 벽돌로 지은 3층 건물이었죠. 하지만 주변이 너무 외로웠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김철수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곳 원장 박미경입니다. 5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지만 뭔가 사무적인 느낌이었죠. 시설 구경부터 하실까요? 요양원 내부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입소자들의 표정이 모두 우울해 보였죠. 대부분 제 또래나 더 나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모두 무기력해 보였어요. 아빠, 어때요? 시설 괜찮죠? 응, 괜찮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거든요. 제 방은 2인실이었어요. 룸메이트는 78세 할아버지였는데 치매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간병사가 설명해 줬어요. 저분은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가족들이 1년째 면회를 안 오고 계시거든요. 1년째 면회가 없다니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정이와 소영이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뭔가 급하게 처리하려는 느낌이었죠. 아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늦으면 고속도로가 막혀서요. 벌써 가려고 겨우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민정아,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어? 아빠, 죄송해요. 내일 병원에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요. 그럼 소영이라도. 언니, 저도 아이들 때문에 빨리 가야 해요. 결국 딸들은 서둘러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주말에 꼭 면회 올게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차가 떠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요양원 창가에 서 있었어요. 딸들의 차가 점점 작아져서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버려졌다는 걸.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반찬도 몇 가지 없고 맛도 없었어요.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몇 번 방이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203호예요. 아, 김영수 할아버지랑 같은 방이구나. 그분 말은 기대하지 마세요. 1년째 가족 연락이 없으시거든요. 1년째요? 처음에는 아들이 가끔 왔는데 요즘엔 연락도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는다더라고.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르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딸 둘이 있어요. 의사하고 회사원이요. 그럼 잘 됐네요. 자주 오시겠어요? 그럴 거예요. 주말마다 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딸들이 자주 올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룸메이트의 코골이 소리.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이 그리웠어요. 비록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창 밖을 보니 깜깜한 산만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도 없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죠. 정말로 세상에서 격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딸들이 이렇게 먼 곳을 선택한 이유를. 면회 오기 어려운 곳이라서요. 처음부터 자주 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적은 없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곳에서 홀로 늙어가야 하다니. 다음날 아침 간병사가 깨웠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아침 시간이에요. 6시 기상이었어요.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게 규칙대로였죠.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아침 메뉴는 흰죽과 김치, 그리고 반찬 한 가지였어요. 영양가는 있을지 몰라도 맛은 없었죠. 어르신,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간병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불평할 수도 없었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딸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참을 수 없어서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아빠야. 아, 아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어요. 바쁜 중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았죠. 응, 괜찮아. 그런데 언제 면회 올 거야? 주말에 온다고 했잖아. 아, 그게 이번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요. 그럼 다음 주말에는? 다음 주말도 학회 발표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아빠. 핑계였어요. 그냥 오기 싫다는 뜻이었죠. 소영이는 어때? 소영이도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아시잖아요. 결국 그 주말에도 딸들은 오지 않았어요. 샵샵 챕터 사고립의 심화 고난 심화. 한 달이 지났어요. 딸들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제가 걸 때만 받았죠.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세 끊어버렸고요. 요양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했어요. 아침 6시 기상, 8시 식사, 오전 운동, 점심, 낮잠, 저녁, 9시 취침.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죠. 다른 입소자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특히 같은 층에 있는 박할아버지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김 어르신, 가족들 언제 와요? 글쎄요. 바빠서 잘 못 오시나 봐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아세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해서예요. 처음에는 다들 면회 온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도 안 해요. 박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설마 제 딸들도 그럴까요? 어르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사업가죠.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엔 명절에도 안 와요. 얼마나 안 오셨는데요? 8개월 됐나? 작년 추석 이후로 못 봤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의사 아들을 둔 것도 저와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했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체념했어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요. 체념?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2달째가 되었을 때 민정이에게서 드물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민정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아빠는 어떠세요? 요양원 생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언제 면회 올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병원에서 승진 심사도 있고, 아이 계획도 있고. 아이 계획? 민정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서 계시는 게 아빠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같은 또래분들과도 지내시고, 결국 본심이 나왔네요. 다시는 모시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민정아, 아빠는 집에 가고 싶어. 아빠,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요양원이 안전해요. 핑계였죠. 그냥 귀찮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소영이는 뭐라고 해? 소영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국 자매가 짜고 한 일이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버리기로 결정한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딸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니. 그날 밤 룸메이트 김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새로 온 분, 가족들 언제 와요? 잘 모르겠어요. 바쁘다고 하네요. 허허, 나와 똑같구나. 처음에는 다들 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가족은 언제부터 안 왔어요? 1년 2개월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도 30분도 안 있다가 갔죠. 연락은 하세요? 가끔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안 해요. 번호를 바꾼 것 같아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자식이 부모의 연락처를 차단한다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혼자 있어야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딸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요양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가족 초청 행사였는데 다른 입소자들의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요. 다른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행사 담당자가 제게 물었어요. 김철수 어르신, 가족분들 못 오셨나요? 네, 바빠서요. 그럼 전화라도 해보시죠.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오늘 요양원에서 가족 행사가 있는데. 아, 그게 오늘이었나요? 죄송해요. 오늘 수술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소영이는? 소영이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대요. 또 핑계였어요. 정말로 바쁜 건지 아니면 그냥 오기 싫은 건지 알 수 없었죠. 행사장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다른 입소자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김 어르신,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죠. 박 할아버지 가족이 저를 배려해줬어요. 고마웠지만 더욱 서글펐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적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지만 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딸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면회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건강도 악화됐어요.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요양원에 온 후로는 오히려 나빠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어르신, 혈압이 많이 높아졌네요. 약을 추가로 드셔야겠어요. 요양원 의사가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 가족분들께 연락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딸들이 바빠서 이제는 딸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어차피 바쁘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김철수 어르신, 잠깐 오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께서 요양원비를 2개월째 연체하고 계세요. 충격이었어요. 딸들이 요양원비를 안 내고 있다니.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제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문자도 답이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정상 3개월 연체되면 퇴소 처리해야 해요. 퇴소?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족분들이 비용을 정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옮기셔야 해요. 정부 지원 시설, 그건 더 열악한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급하게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아빠야. 요양원에서 연락 안 받았다며? 아, 아빠. 요즘 정말 바빠서요. 바쁜 건 알겠는데 요양원비를 안 내고 있다며? 2개월째라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어려우면 미리 말하지, 왜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달 180만 원이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고 아이 계획도 있고 결국 돈이 아까워서 저를 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 다른 시설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정부 지원받는 곳으로. 민정아,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 아빠를 거기 보내려고? 아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매달 180만 원을 계속 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딸들은 처음부터 저를 오래 모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요양원도 임시 방편이었고 결국에는 더 싼 곳으로 보내려 했던 거죠. 소영이도 같은 생각이야? 네, 소영이도 사정이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딸들의 교육비, 결혼비용, 집 마련비까지 모든 걸 대주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매달 180만 원도 아까워하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원장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가족분들과 통화는 되셨나요? 네, 됐어요.
그럼 언제 정산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다른 시설로 옮기기로 했어요. 원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퇴소하실 건가요? 일주일 안에.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갈 곳도 정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짐을 쌌어요. 1년 반 전 입원할 때 가져온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요양원에서 생긴 물건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박할아버지가 와서 말했어요. 김 어르신, 어디 가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가족들이 비용 때문에? 네, 저도 그럴 뻔했어요. 작년에 아들이 요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모두 깨서 선불로 냈어요. 3년치를요. 박할아버지는 그나마 자신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죠. 수술비며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다 썼거든요. 그날 밤이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겨울 눈에 덮여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더 춥고 어두웠어요. 내일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2세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다니. 룸메이트 김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온 분, 내일 떠나신다며? 네, 저처럼 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지만 이미 희망 같은 건 없었어요. 딸들은 저를 완전히 포기했고, 저 역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퇴소하신다며? 응, 어쩔 수 없지 뭐. 죄송해요, 아빠. 정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괜찮아. 아빠가 딸들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 그런데 잠깐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전화로는 어려우니까 요양원 앞에서 만나요. 1시간 후 민정이가 왔어요. 소영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두 딸이 함께 온 건 요양원에 처음 올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응, 오랜만이네. 딸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요양원 로비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민정이가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게 뭐야? 아빠가 새로 가실 곳 주소예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든 종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가원 무료 양로원. 주소를 보니 더욱 외진 시골이었어요. 그것도 무료라고 적혀 있었죠. 민정아, 이게 뭐야? 무료 양로원?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무료 양로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열악한 게 아니야. 거기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딸들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빠,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봐요. 소영이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30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냐? 아빠,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집 사는 것보다 아버지가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때 민정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를 모시고 살기는 어려워요. 저희 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아요. 지장? 네. 아빠가 계시면 아이 계획도 어렵고 남편도 불편해하고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딸들에게 저는 이미 짐이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였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던 거야? 소영이가 대답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현실적으로 30년 동안 아빠가 너희들한테 쏟은 돈을 생각해봐.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마련비.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정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그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민정아, 아빠가 너를 서울대 의대까지 보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어.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보고 한 달에 한두 번 보자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민정이가 소리쳤어요. 평생 얌전했던 딸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그때 소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 저희가 성가원 알아보는 동안 어디 계실 거예요? 어디 있긴, 집에 있겠지. 아빠, 집은 이미 정리했어요. 뭐라고?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정리했어요. 짐은 창고에 보관해뒀고요. 집까지 정리했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런 일을 했어? 아빠가 요양원에 계신 동안요. 어차피 빈집이었으니까. 아빠, 동의도 없이? 보증금은 성가원 입소 비용으로 쓸 거예요. 그제야 모든 계획이 보였어요. 딸들은 처음부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요양원에 보낸 것도 임시방편이었고 결국에는 무료 양로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아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제 현실은 30년 동안 키운 딸들에게 버림받는 거였어요. 좋아, 알겠어. 아빠는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빠, 아니야. 됐어. 이제 아빠 걱정은 하지 마. 각자 잘 살아. 봉투를 집어들고 요양원으로 돌아갔어요. 딸들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성가원으로 향했어요. 딸들이 부른 택시를 타고요. 요양원에서 성가원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택시에서 내려 성가원을 보는 순간 절망했어요. 오래된 건물에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고 주변 환경도 정말 열악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철수 어르신이시죠? 50대 여성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원장인 것 같았는데 이전 요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설 구경하실까요? 내부를 둘러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방에 4명씩 자야 하고 화장실도 공동이었어요. 그리고 입소자들의 상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가족들에게 버림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저와 똑같은 처지였어요. 제 방은 4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들은 모두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한 분은 중풍으로 말을 못 하시고 또 한 분은 치매가 심해서 밤낮을 가리지 못하셨어요. 나머지 한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죠.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네, 어르신. 시설이 좀 열악하지만 참아주세요. 참아달라니. 이게 제가 30년 헌신한 대가인가요? 첫날 밤이 지옥이었어요. 치매 할아버지가 밤새 소리를 지르시고 중풍 할아버지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죠. 다음날 아침 식사를 보고 더욱 절망했어요. 찬물에 밥 마른 것과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어르신, 여기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간병사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가족들은 언제 면회 오세요? 가족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 연락이 끊어진 분들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는 정말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었어요. 며칠 후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가족분들께서 입소 비용을 아직 안 내셨어요. 얼마인가요? 매월 50만 원이에요. 밀린 게 3개월분이니까 150만 원이요. 50만 원이라고? 이전 요양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도 안 낸다고? 급하게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성가원 비용을 안 냈다며? 아빠, 그게 요즘 정말 어려워서요. 5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거야? 아빠,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민정아, 너 월급이 얼마야?
그건 왜요? 답해봐. 의사가 월급이 얼마나 돼? 800만 원 정도요. 800만 원 받는 사람이 아버지 양로원비 5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아빠, 세금도 내야 하고, 적금도 넣어야 하고, 애 생기면 육아비도 들고, 한마디로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었어요. 소영이는? 소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학원비, 대출금 등등. 결국 둘 다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 아빠,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딸들이 부양 능력이 없다고 포기각서를 써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너희들이 부양 포기각서를 써달라는 거야?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들이 법적으로도 저를 포기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좋아. 알겠어. 아빠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빠,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 전화를 끊었어요. 평생 그렇게 차갑게 딸들과 통화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62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30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하며 키운 딸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3개월이 지났어요. 딸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정부 지원으로 겨우 성가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건강은 더욱 악화됐어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르신, 혈당이 너무 높아졌어요. 당뇨 약을 추가로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성가원 촉탁의사가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어요. 정부 지원으로는 기본적인 의료비만 해결되니까요. 가족분들께 연락해 보실까요? 가족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어느 날 성가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5세셨는데 가족들이 시신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분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간병사가 안타까워했어요. 무연고자로 처리될 거예요. 무연고자.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유서를 썼어요. 민정아, 소영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빠가 너희들에게 짐이 된 건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버림받을 줄은 몰랐어. 아빠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아쉬울 뿐이야.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슬픔도. 아빠를 기억해줘.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맛있는 것 사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너희들 옆에 있어준 아빠로. 아빠는 이제 정말 지쳤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사랑한다. 민정아, 소영아. 유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성가원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따님이 면회 왔어요. 민정이가 왔다고 3개월 만에. 급하게 면회실로 갔어요. 민정이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민정아,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왔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데? 아빠,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 그게 왜 우는 이유가 되죠? 축하해야 할 일 아니야? 아빠, 임신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제가 어떤 마음일지. 무슨 뜻이야? 제 아이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제야 민정이가 뭘 깨달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민정아, 고마워. 내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아빠, 다시 모시고 갈게요. 집도 다시 구하고. 아니야. 아빠, 이미 늦었어. 아빠, 마음은 이미 죽었어. 아빠, 제발. 민정아, 아빠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내 아이는 끝까지 사랑해줘. 그리고 버리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네, 아빠. 그리고 가끔씩만 생각해줘. 나쁜 아빠가 아니라 너를 사랑했던 아빠로. 그날 민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이게 30년 헌신한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그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부모가 될 테니까요.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저처럼 비참하게 끝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사합니다.